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자료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그냥 흔해 빠진 연도 외우기나 딱딱한 역사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1446년 조선으로 훌쩍 돌아가 볼 건데요. 그 엄격하고 숨막히는 법도 뒤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한 가족이자 한 국가의 진짜 깊고도 은밀한 슬픔을 들여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입니다.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고 또 위로받았는지 그 구조적인 발자취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우선 이 문전부터 한번 상상해 볼까요? 눈을 감고 그 당시 조선 궁궐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궁궐하면 막 정무를 논하는 되게 묵직하고 엄숙한 목소리들만 들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1446년 봄에는 이 공간이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끊이지 않는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 계속 메아리 치고요. 코끝을 확 찌르는 아주 짙은 향냄새, 그리고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쫙 펼쳐진 하얀 상복의 물결. 진짜 거대한 왕국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푹 빠져버린 굉장히 무겁고 압도적인 분위기였죠.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파트, 소원왕후의 죽음과 슬픔입니다. 조선 전기 정치나 문화의 뼈대를 쫙 세운 그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 다들 아시죠? 그 곁에는 늘 소헌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46년 음력 3월에 소헌왕후가 52세라는 나이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건 그냥 국모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 남편이자 국왕이었던 세종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말 그대로 치명타를 안겨준 사건이었죠. 기록을 보면요, 세종이 이 슬픔을 도저히 주체를 못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대요. 안 그래도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는데 이 일로 확 나빠지신 거죠. 궁궐 안에는 임시로 관을 모셔두는 빈전이 즉각 차려졌고 나라는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엄격한 유교 국가의 상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철저한 유교 국가였잖아요. 왕비의 죽음이 단지 가족들끼리 슬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국가적 의례였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3년상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말이 3년이지 실제로는 무려 27개월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국왕인 세종조차도 식사를 줄이고 아주 검소한 옷을 입고 궁중의 음악도 싹 다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고 고통스러운 애도의 시간은 그냥 슬프다 하고 넘어가는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효라는 이념 자체를 국가 운영의 핵심으로 아예 강제해버리는 조선만의 아주 공식적이고 무거운 국가적 의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대비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궁궐 내부에 존재했던 두 세계가 완전히 쪼개져 있었다는 건데요. 조정 대신들이나 남성들이 꽉 잡고 있는 바깥 세상에서는 아주 철저하고 차가운 유교적 국가 의례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궁궐 깊숙한 곳, 여성들만의 은밀한 내부 세계는 이야기가 좀 달랐어요. 이분들은 그 숨막히는 슬픔을 어떻게든 견뎌내기 위해서 유교가 아니라 불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막상 사랑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죽은 이를 향한 그 아주 사적이고 내밀한 위로, 이건 여전히 불교의 몫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 궁궐 여인들의 불교 신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과 소헌왕후의 딸인 정의공주, 그리고 며느리들인 수양대군 부인과 안평대군 부인, 이 세 사람의 행보를 한번 보실까요? 이분들은 그 융통성 없고 팍팍한 공식 예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기어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정의공주는 아예 매일같이 빈전을 찾아가서 향을 올리고 승려들을 불러다가 법화경이나 아미타경 같은 불경을 읽게 하면서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시길 간절히 빌었어요. 수양대군 부인은 또 어떻고요? 아주 조용하게 흰 비단이랑 연꽃 장식을 챙기고 승려들이 머물 공간을 몰래 마련했습니다. 안평대군 부인은 불경을 직접 벽겨 쓰고 연등을 올리는데 온 정성을 쏟아부었고요. 캄캄한 밤이 되면 궁궐 한 구석에서 정말 은은하게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던 거죠. 밖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금지했던 불교가 아이러니하게도 궁궐 안에서 가장 고귀한 왕실 여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피난처였던 셈입니다. 네 번째, 안평대군 처소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1447년 음력 5월 늦은 오후로 한번 맞춰보죠. 비가 막 지나가서 뜰의 돌계단은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고
기분 좋은 초여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때입니다. 소원 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궁궐은 여전히 그놈의 예법과 상복의 굴레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슬픔을 도저히 견디다 못한 정의공주가 마치 도망치듯 은은한 침향 냄새가 퍼지는 안평대군의 별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그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안평대군의 부인을 만나고 운명적으로 한 점의 그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안평대군이 꾼 꿈을 화가 안견이 쫙 그려낸 이 몽환적인 풍경, 목류도원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시 궁궐 안에서 아름아름 엄청난 화제였거든요. 안개 낀 산봉우리, 구름 사이로 난 좁은 길, 그리고 그 끝에 흐드러지게 핀 복숭아꽃. 고통스럽고 무거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현실의 궁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평화로운 이상향의 모습이죠. 이 그림은 그 당시 왕실 사람들에게 현실의 지독한 슬픔을 잠시나마 조용히 씻어낼 수 있는 완벽한 시각적 도피처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슬픔을 위로하는 그림입니다. 공주가 이 그림을 진짜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불쑥 이렇게 고백합니다. 궁궐은 여전히 곡소리와 예법뿐이다. 나는 자꾸 어머니께서 저 차가운 능침에 홀로 누워 계신 듯하여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는요, 정말 철저하게 차갑고 규범적입니다. 무덤이라는 그 어둡고 현실적인 공간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상상하면서 남겨진 딸은 그 차갑고 엄격한 죽음의 무게에 짓눌려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림을 멍하니 보던 공주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꽃이 만발하고 바람이 따뜻한 세상이 만약에 진짜 있다면 우리 어머니께서도 그곳에서만큼은 평안히 쉬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운 대안을 탁 제시해 준 거예요. 차디찬 유교식 무덤이 아니라 꽃이 활짝 피고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무릉도원. 예술이 보여준 이 환상적인 사후세계가 아이러니하게도 공주에게는 현실 속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이 담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제야 알겠다. 사람들은 아마도 모두 마음속에 저마다의 도원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깨달음의 순간에 옆에 있던 안평대군의 부인이 아주 조용히 법화경을 꺼내서 공주 앞에 쓱 놓습니다. 우리 함께 불사를 올리면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자 이 무언의 제안에 공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죠. 숨막힐 듯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한 점의 훌륭한 예술과 아주 조용한 신앙이 탁 만나면서 이들의 깊은 상실감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1446년 그 옛날 조선 왕실 여인들이 그토록 혹독한 예법 속에서도 예술과 불교를 통해 기어코 자신들만의 도원을 찾아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정말 깊은 상실이나 슬픔을 마주하게 될 때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숨어들 수 있는 작고 따뜻한 도피처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릉도원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해설 자료를 통해 이런 감정의 역사와 깨달음을 새롭게 정리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